네, 오늘은 제가 본질에 대한 질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의 뜻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추석 명절입니다. 우리가 한가위 명절이라고 하죠. 오늘이 추석이기 때문에 다들 바쁘신 마음, 이제 좀 분주한 마음으로 적어놓고 교회에 오신 것으로 압니다. 오늘은 그 추석이라고 하는 명절을 맞아서 우리가 어떤 것을 생각해 봐야 되는지 요즘에 세태와 관련해서 같이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제가 죽었는데 보험금 3억이 예를 들어 3억 정도 산다면 일용 잡부에 준하는 기준으로 목사들은 쳐주기 때문에 3억 정도 산다 그러면 그 3억이 저희 가족이 아니라 저희 교회로 온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주지도 못하는데 그건 뭐야? 그냥 n분의 1로 나눠, 그러니까 이 절반은 교회로 쓰고 나머지는 n분의 1로 나눠. 근데 그거는 본인의 동의 없이 만약에 교회가 성한교회가 예를 들어 우리 염세진 전사님이나 김전 주목님을 대신해서 보험을 들어놓고 만약에 탈 수 있다 그러면 어떨 것 같으세요? 만약에 동의 없이 했다. 염세진 전사님이 만약에 비명에 가면 우리가 더 많은 돈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나이가 젊으니까. 좀 너무한다. 좀 너무한가요? 네. 너무하네. 근데 이제 실제 이런 일이 미국에서는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은 허용되지 않고 있는데요. 그 피수익자라 그러나요? 수익자가 보통 가족에게 한정되거나 그 사람이 이제 지정하는 사람에게 이제 근데 가족에게 한정되고 그렇게 들 수 있도록 돼 있는데요. 그러니까 참자가 이 사람 명의로 보험을 들 때 이제 가족 관계라든지 이런 게 확인이 돼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예를 들어 제가 아무 관계가 아닌데 이렇게 들어놓고 지금 보험금을 탄다 그러면 좀 그런 사업은 좀 황당하겠죠. 근데 미국에서는 이게 가능하다고 합니다. 어떤 뜻에서 가능하다고 하냐면 얘네들이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이 마이클 라이스 씨라고 하는 사람이 월마트 부지점장인데 주당 한 80시간씩을 막 일을 하대요. 막 일이 많으니까. 근데 월마트에서는 모든 사원의 동의 없이 보험을 들어놨다고 합니다. 생명보험을. 그 이유는 자기네들의 논리는 어떤 거냐면 직원이 만약에 불시불식간에 어떤 사고로 죽으면 그 부지점장 정도 되기 때문에 자기에게 손실이 있다는 거예요. 월마트에는. 어차피 보험은 손실을 메우기 위한 거니까 자기네가 그 보험을 들었다는 거죠. 어떻게 생각해요? 가능할 거라는 거 하신 거 보니까? 아니 어떻게 보면 기업 논리로 보면 당연한 거죠. 조직의 논리로 보면 어떻게 보면. 네, 기업 논리로 보면 당연한 거다. 혹시 반대하는 분들 계신가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실사님도 기업을 운영하시잖아요. 그래도 중요한 분들이 계실 거잖아요. 근데 직원들이 하여튼 한 명이라도 잃으면 숙련을 시켜놨는데 한 명이 잃으면 손해를 보기 때문에 기업은 보험을 든 것이다. 우리는 라고 해서 그 보험을 우리가 수익하는 게 맞다라고 하는 게 이제 월마트의 논리고요. 가족은 이제 아니 우리의 생명이 내 재산이 우리의 생명인데 생명에 대해서 너네가 보험을 드는 것이 맞느냐 불공정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런 것뿐만 아니라 제가 이제 막장 사례를 좀 보여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혹시 암에 걸렸는데 생명보험이 있잖아요. 근데 자기가 1년 안에 죽을지 살지 모르는데 생명보험을 계속 붙는 게 의미가 없잖아요. 그런데 죽으면 타겠죠, 가족이. 보통은 이제 생명보험이라는 거는 자기가 죽었을 때 보통 남편들이 많이 들죠. 가장들 많이 듣는 우리는 고병 집사님 이렇게 드러나야 되는데 들었나요? 종신보험들. 강희 집사님 들었나요? 네, 가장에게 들어놨는데 이 사람이 암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곧 죽을지 어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는데 보험 줄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그런 보험회사들은 그 실효성이 없어지거나 중간에 해약하면 이제 보험회사들이 이익을 보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죽으면 10억쯤 타는 거야. 그러면 제가 이러는 거죠. 이 사람은 돈이 없어. 치료비도 다 쓰고 돈이 없어. 존엄하게 죽을 권리를 주기 위해서 내가 한 5억쯤 줄 테니까 그 생명보험을 내가 사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못 사요. 미국은 사요. 네, 사가지고 이 사람이 죽으면 자기가 돈을 타는 거예요. 그 대신 이 사람이 죽을 때까지 내가 생명보험을 내주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1년 만에 죽을 것이다 라고 해서 10만 달러를 받을 수 있는데 1년 만에 죽을 것이다. 자기가 5만 달러 줬어요. 1년 만에 죽었어. 그러면 100%의 이익을 얻은 거죠. 1년에 100%. 이거는 엄청난 투자이겠죠. 이 사람이 안 죽었어. 그럼 안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손해죠, 계속. 손해가 날까요? 어떤 짓을 할 것 같으세요? 죽이는 죽이는 거 자기가 살인죄에 들어가니까 안 되죠.
죽었나 확인을 해야 되는데 방법이 없잖아요. 사긴 샀는데. 그래서 택배를 보낸답니다. 택배를 보내면 반송이 되어 오면 아 죽었구나 아는 거고, 죽지 않았으면 받는다는 거죠. 근데 이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보험 특허를 산 사람이 택배를 보내는 이유가 뻔히 보이는 거죠. 내가 죽기를 바라는 거나. 특정한 한 사람이 누가 많이 안 걸리다 해서 죽어야겠다 사람들이 이렇게 악하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다만 자기가 그 거래 관계에 들어갔을 때는 특정한 한 사람이 빨리 죽기를 바라는 이제 케이스가 된 겁니다. 이게 말기 황금이라고 하는 그거를 사고 파는 시장이 그 열리는 건데, 예를 들어 지난번에 2008년도에 이제 리만 브라더스 파산 단계에 이제 그거는 주택 담보를 갖고 있는데, 이 담보가 돈이 되는 거잖아요. 약간의 이자 수익. 이걸 담보를 또 재담보로 팔다가 파생품들이 너무 많아져갖고 팔 게 없으니까 그걸로 하다가 이제 맨 아래 게 1단계 게 날라가니까 다 날라가서 그냥 그 돈들이 다 무공이 된 건데, 이제 투자할 데가 없으니까 이제 이런 걸 투자를 하고요. 또 이런 거예요. 이제 우리끼리 모여서 이런 걸 하는 거예요. 야, 올해 유명 인사들 중에 누가 죽을 것 같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주목님 누가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돈을 거시는 거예요. 이게 데스풀이라고 해서 돈을 걸고 도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맞춘 사람이 돈을 탄 거죠. 1등은 뭐 몇만 달러, 2등은 얼마 이렇게. 쌍둥이네. 셀레브리티들 중에서 아는 사람들 중에서 예를 들어 뭐 예를 들기가 애매한데, 이거는 예를 들기가 애매한데 우리 대통령들 박근혜 대통령이 실각할 것이다, 아니면 뭐 이런 거에 막 돈을 벌기도 하고, 이런 건 별로 일어날 것 같지 않나요 요즘 우리나라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누가 죽을 것이다 나이 든 사람 중에 정치인들은 누가 있을까요? 나이 정말 많은 사람. 헨리 키신저. 네, 뭐 그런 사람들의 죽음에 대해서 도박을 거는 거죠. 네. 실제로 이런 일이 있다라고 하고요. 요즘에 난민 사태가 심각하잖아요. 근데 이제 예전에도 난민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영국에 도착했대요. 근데 그 사람들이 길거리 내팽개쳐졌답니다. 난민이 보통 도와서 뭐 입양을 시키거나 애들은 뭐 이렇게 하고 이제 도와주는 프로젝트가 18세기에도 있었을 것인데, 왜 안 도와줬냐면 거기에 도박이 걸린 거였어요. 걔네들이 몇 명이나 죽을까? 800명이 난민이 왔는데 런던에 얘네들이 몇 명이나 죽을까 1년 안에. 그 도박을 건 거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돈을 많이 건 사람들은 걔네를 돕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자기가 더 많은 수의 돈을 걸었다라고 하면 돕지 못하게 하는 이런 거죠. 이런 게 이제 제가 드린 얘기가 주로 다 지금 이제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라고 하는 그 누구죠? 샌더스인가요? 정의란 무엇인가를 쓴 그 사람의 책에서 나온 이야기들. 한 가지만 더 얘기 드리려고 해요. 중국이 개혁이라고 하는 계약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회주의는 하여튼 의료보험을 잘 지켜주잖아요. 근데 이제 자본주의가 되면서 의료 체계, 공적 의료 체계를 파괴하는데, 어떻게 파괴하냐면 이제 우리 그 홍준표 같이 하는 거예요. 그 경남에 그 도립병원 없앴잖아요. 그런 식으로 각 성에 있는 병원에 돈을 내려보내는 돈을 줄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의료의 질이 떨어지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돈이 있는 이제 진료를 제대로 된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려면 각 성의 이제 큰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게 된 거예요, 중국 애들이. 근데 이제 진료를 받는 사람이 넘쳐나니까 우리 보훈병원이랑 좀 비슷한데요. 보훈병원에 번호표를 7시부터 뽑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11시 30분쯤 진료를 받을 수 있어요, 그 당일 진료는. 근데 이제 저도 부탁을 해요. 제가 늦게 갈 것 같은데 하나만 미리 뽑아주세요. 뽑았어요. 만약에 그러니까 줄을 막 2박 3일씩 서 있는 거야, 의사를 만나려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생각한 거지. 야, 쟤네들은 시골에서 와서 줄을 쓰는데 우리는 서울에 있으니까, 이 도시에 있으니까 줄을 쓰는 거야. 백수야 내가. 우리 놀고 있는 사람 없나요? 양명이 놀고 있나? 백수로 줄을 서라고. 아니 어쨌든 네. 줄을 서서 딱 해서 표를 뽑아가지고 그 선착순 그 표를 파는 거예요, 안표처럼. 그 병원 보는 데는 물론 돈은 높지 않아요. 2달러 뭐 이렇게 하니까 뭐 2,000원 수준인데 중국에서는 그래도 꽤 되는 돈이겠지. 그런 식으로 판다면 이건 어떨까요? 나쁜 일인가요? 나쁜 일이죠. 왜 나쁜 일이죠? 왜냐면은 그게 공정한 룰을 위반하잖아요. 왜냐면 아침부터 온 사람들은 딱 저게 쓰는데 그 사람의 그 표를 산 사람은 어떻게 요행이잖아요. 어떻게 트릭이잖아요. 꽁 쓰고. 그러니까 그게 그렇고 좀 약간 뭐 하나 그런 표를 판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좀 저는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저는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사람으로서 자본주의 녹화되고 있어, 사회주의 지향. 네, 그렇습니다. 제 얘기입니다. 네, 또 혹시 근데 뭐 팔 수 있다.
아픈 사람 입장에서 살 수 있는 거 아니냐? 빨리 의사를 만나기 위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암표가 금지돼 있어요? 아니면 허용돼요? 아, 이거는 뭐 그냥 암표니까 몰래 파는 거죠. 그러니까 금지는 아니겠죠? 그러니까 암표는 금지돼 있잖아. 원래 이건 내 암표는 아니죠. 그냥 자기 아니 잡는 거지. 네, 잡을 수는 있겠죠. 네, 중국 공안이 잡을 수는 있겠죠. 네. 근데 아픈 사람 입장에서 보면 뭐 그러면 2달러 주고 자기가 어떤 사람 입장에서 보면 자기 경제적 효용으로 보면 자기가 2달러 주고 2박 3일의 시간을 번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무튼 개인적으로 그렇지만 사회적으로는 그것이 안 좋으니까 암표라고 매도하고 잡는 거잖아. 네. 그러니까 왜 안 좋냐는 거죠. 왜 왜 안 안 좋냐. 좋게 생각을 왜안 좋게 한가를 보면 집사님 순수 드지 마시고 왜 안 좋다고 생각하시는지. 순수가 아니라 예. 왜 안 좋게 생각을 하냐고라고 당연히. 질문을 모두 보이지 않는 가치를 돈으로만 보이지 않는 가치. 그러니까 그거 같아. 그러니까 가치의 문제긴 한데 어떤 사람은 2박 3일이라는 시간을 투자해서 그 줄을 서 있는 거를 도난당한 느낌 때문에 그 줄을 서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상실감이 클 것 같고 돈 있는 사람은 내가 돈 있어서 그 시간을 상한 거에 대한 그냥 당연하다는 생각을 갖고 그러니까 서로의 하여튼 이건 좀 어려운 그러니까 사회적 룰이라고 하는 거는 돈으로 순서를 정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네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사실 룰 자체가 없을 수 필요가 없는 거지. 네. 네. 그리고 모든 것을 물질이나 뭘로 통해서 이제 그 공격적으로 이제 출발하는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면 그 사회가 무질서와 혼란을 갈 수밖에 없는 그렇지 거고. 결국은 그렇게 되니까 그렇게 가면 안 된다. 그래서 그 산 사람도 역시 그 무질서 속에서의 희생양이 될 수 있어요. 네. 라고 생각해요. 아마 우리 교회 교인들은 아마 거의 비슷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청한교회 힘들 주체할 데도 없는 청한교회 언덕을 힘들게 올라서 이 교회까지 오셔서 같이 이야기 나누고 어떻게 하면 좋은 사회를 만들까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일 것 같은 거예요. 이제 이 책에 보면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는 공정성. 예를 들어 돈이 없는 사람은 그러면 병원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 자체를 자기가 2박 3일 쓰거나 쓸 수가 없어요. 돈이 없는 사람도 그것도. 그러면 그 권리 자체를 뺏길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돈으로 팔아서는 안 되는 어떤 공정성이 거래된 거다. 이게 불공정성이 심화되기 때문에 반대하는 거죠. 근데 말기 한근 같은 경우는 이 사람도 5억을 받았어. 나는 10억을 넣어서 5억을 벌었어. 그럼 손해본 사람은 없잖아요. 그런데 이 경우에는 왜 그러면 반대해야 될까요? 우리는 다 반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예를 들어 자기가 암 환자야. 내가 죽을 것 같은 돈이 하나도 없어. 의료비에 다 넣었더니 근데 5억을 준대. 근데 내가 죽고 난 다음에 10억을 그 사람이 타든 말든 신경 쓸 필요 없잖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반대해야 된다면 왜 반대를 해야 합니까? 보험회사 문제는 거죠. 네, 이거는 정확히 말씀드렸어요. 하나는 보험회사 문제인 거예요. 하나는 보험회사 입장에서 보면 보통 사람들이 그렇게 되면 자기가 생명보험을 포기하고 죽든지 예를 들어 그래서 자기네가 이익을 받는데 그걸 계산해서 보험료를 책정했는데 만약에 그걸 사기 시작해서 보험을 모든 사람이 그 보험을 지급하게 됐잖아요. 그렇게 해준다면 자기는 손해가 나기 때문에 보험료를 올릴 수밖에 없다. 그럼 결국은 그러면 이제 다른 사람들이 네. 선량한 시민들이 피해를 보는 측면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핵심은 이거죠. 그러니까 이 마이클 라이스 씨, 예를 들어 청원교회가 저에 대해서 보험을 들어서 남기창 목사 이랬을 때 우리가 10억을 손해보니 이런 일이 별로 없겠지만 가정 예를 들어 그래서 우리가 10억을 달라 이렇게 넣는 이런 보험에서 문제는 생명과 죽음이라고 하는 그 가치를 이제 그 사고 팔 수 있는 가치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월마트 같은 경우는 직원이지만 실제로 자기네에게도 뭐 일을 해서도 돈을 벌게 하지만 죽어서도 돈을 벌게 하는. 그래서 이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죽음의 가치, 생명의 가치로만 따지지 않고 돈의 가치로 사람을 만들기 때문에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그렇게 볼 수 없는 것이다.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살아가는 가장 순간성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 없는데 그거를 돈이라고 하는 가치로 변환시켰기 때문에 사람을 돈으로 보거나 이렇게 되는 가치의 전도, 규범의 파괴 이런 것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생명의 본래의 목적은 그런 거 아니잖아요. 죽어서 돈을 벌게 해주는 게 생명은 아니잖아요. 근데 본래의 목적에서 이탈하게 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은 용납될 수가 없다. 본래의 목적을 그래서 이걸 뭐 이 사람 부패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본래의 목적, 본래의 설립 목적, 아니 본래의 생명의 목적에서 벗어나게 했기 때문에 부패된 거죠. 썩은 거죠. 이게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에도 지금 있을 것 같은데요. 기여 입학제 논쟁에서 이제 가장 보는 게 손해를 보는 건 없어요. 왜냐면 기여 입학제가 몇십억을 내고 자기가 연세대학교에 입학을 했다. 사립대학이니까. 그러면 그 돈을 가지고 장학금을 주자. 예를 들어 공적 논의로 할 수 있겠죠. 지금도 많이 나오잖아요. 군대에 박차놓고 꼭 가야 되느냐. 걔가 군대 복무하는 그의 월급의 절반을 아니 월급의 전체를 넣고 자기가 그 2년 동안은 그 병사 월급 7만원, 8만원을 받는다면 군대 안 가도 되지 않을까? 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는데 군대 복무라고 하는 것이 가진 시민으로서의 의무감이고 공공적인 연대성이죠. 같은 지금도 이제 병역 문제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고 정치인들의 아들 중에서 가장 심각한데 이해창 씨 같은 경우 그래서 대선에 떨어진 케이스인데 같은 공감대 공통의 영역을 확장해야 될 병역의 의무가 만약에 돈이라고 하는 것이나 기타 다른 것에 있어서 없어진다면 이 병역의 의무는 신성시되지 않을 것이고 병역의 의무는 없어질 것이다라고 누구도 거기에 가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국방이라든지 나라 장기적으로 보면 이 병역제도, 징병제도를 만든 목적 자체가 훼손되기 때문에 부패할 것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반대하는 입장이 하나는 이제 그 아까 말한 대로 공정성의 문제 누군가고 누구 안 가냐 두 번째로는 그 본래의 목적에 맞게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문제가 제기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에 우리 사회는 실제적으로 보면 시장 경제 사회에서 이 마이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시장 사회로 진입했다. 그러니까 시장 사회라고 하는 거는 시장 모든 것을 다 사고 팔 수 있는 사회로 됐다는 시장 경제 사회 경제가 아니라 시장 사회. 그래서 어찌 보면 이전에는 시장이라고 하는 원리가 작동하지 못했을 영역에서도 시장이 작동하기 시작했는데 쉽게 말하면 뭐 이런 거죠. 그 드라마에서도 나오지만 우리 결혼식 하객 그런 게 실제 있더라고요. 네. 결혼식 하객 같은 경우가 이제 친척을 사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결혼 축사를 사고 파는 게 있다면 미국은 이제 신랑 친구가 축사를 해야 되는데 자기가 막 어벙벙해서 잘 못할 것 같으면 인터넷에서 신랑의 그 저기를 입력하고 알려주면 걔네가 멋진 글을 써서 준대요. 그럼 이제 그걸 받을 수 있는. 어찌 보면 예전에는 시장의 영역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시장의 영역으로 가면서 요즘 사회는 이제 더 그런 게 강해졌죠. 그래서 이제 모든 게 막 강해져서 우리가 이제 돈 있는 사람이라고는 외제차만 앞에 가도 가까이 붙기 싫고 이제 야구를 볼 때도 스카이박스에서 보거나 자기는 구분돼서 보고 이런 것들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뭐가 문제냐? 어떤 사람은 말기암금 같이 이 사람들이 이득을 얻고 이 사람들이 이득을 얻는 그런 제야들로 갈 수 있는 것도 많은데 도대체 뭐가 문제냐라고 하는 그런 얘기도 이제 경제학자들은 얘기를 합니다만은 이스라엘에서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얘기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있잖아요. 애 키우다 보면 늦잖아요. 직장 늦으면 어떻게 하세요? 보면 주사도 저도 그렇고 막 신호를 위반하면서까지 막 달려가서 우연히 데리러 늦어가지고 한번 막 사고 날 듯이 달려가서 저는 유치원인데 이제 끝날 시간이 다 돼가지고 7시가 다 돼가지고 막 맨날 데리러 가는 건 저의 몫일 때는 엄청 뭐 가고 그런 적이 있는데 이스라엘에서 이제 그렇게 한 거예요. 가면 그 어린이집 선생님은 누군가 한 명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부모들이 미안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진짜 저처럼 빨리 가서 데리고 오려고 하는 게 일반적인 힘인데 하도 이제 부모들이 늦으니까 어린이집에서 이렇게 한 거죠. 벌금을 매기죠. 벌금을 매기면 빨리 올 것이다. 근데 오히려 결과는 경제학적으로 반대로 나타나는 거죠. 벌금을 매기니까 더 늦게 오는 경우가 많아졌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벌금은 벌금이냐 비용이냐라고 하는 측면에서 봐야 되는데 비용으로 사람들이 인식을 한 거예요. 내가 늦는 것에 대한 벌금이 아니라 내가 늦는 것에 그냥 이 정도 벌금을 내고 가면 되는 거죠. 우리나라가 대표적으로 그런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 모 교회 큰 교회 목사님이 스피드 광인데 그 사람이 경찰한테 고속도로 딱 진입할 때 경찰차를 만난대 일부러. 그래서 돈을 준대요. 100만원, 200만원 이렇게 준대요. 자기한테 그 돈은 뭐 껌값인 돈일 수 있겠어. 돈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은 내가 광주까지 가는데 좀 달릴 거니까 앞에 연락 좀 해줘라. 잡지 말라고. 세우지 말라고. 그럼 그 사람은 달릴 거죠. 그 사람이
스티커를 발급받는 비용을 그 사람은 벌금이 아니라 비용으로 본 거죠. 그래서 어린이집에서도 이제 이게 비용으로 부모들이 내가 좀 늦었으니까 돈을 내면 되는 거지. 애를 봐준 비용, 밤늦게까지 보니까. 그렇게 처리하면 점점 늦어지니까 이제 어린이집이 이제 원래는 목적은 그게 아니었잖아요. 좀 더 부모들이 제 시간에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게끔 하고 선생님들도 이제 제 시간에 퇴근할 수 있는 가정생활도 있고 그렇게 하려고 했던 건데 이제 그래서 아예 역효과가 나니까 이 벌금제도를 없애버렸어요. 없애버렸는데 문제는 없애도 회복이 안 된다는 거죠. 벌금을 올리고 그 벌금 올려서 사람 하나 사서 하면 되지. 네네. 이제 요즘에 우리나라는 아예 그래서 야간 보육이라고 하는 것을 신청을 따로 받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렇게 하는데 어쨌든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그거에 대한 방법론적 해결은 아니고요. 이렇게 이제 어떤 의무감이 있어요. 자기가 어린이집 선생님에 대해서 의무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속을 하고라도 가서 저 시간에 가려고 하고 늦으면 최대한 빨리 가서라도 미안하다라고 하는 의무감이 있는 거죠. 근데 이게 만약에 금전적 가치, 그러니까 시장이라고 하는 제도에 의해서 의무감이 한번 해체되거나 잠식되면 그것을 회복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요즘에 우리 사회의 대부분의 문제는 모든 것이 시장화된 문제 속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시장 권력이죠. 소비자가 권력이 되는 게 이제 우리가 그 백화점 모녀 주차장 직원에 대한 감정 사태잖아요. 손들 고 머리를 박으라 그러고 내가 여기서 몇 원어치를 사는데 네가 이렇게 나를 대우해? 이렇게 돼서 이제 점점 불평등이 심화되는 지점에서 갈수록 더 많은 것을 돈으로 할 수 있게 됨에 따라서 이제 사회가 약간 분열되고 균열되는. 그래서 아예 이제 로얄 패밀리는 없으니까 우리 부유층 자녀들은 아예 부유층으로 가고 이걸 스카이박스화라고 하는데요. 그 라인 안에서는 호텔에 가서 우리는 같이 가난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랑 머물러서 같이 만나고 그럼으로써 생각이나 사고하는 것, 생활 습관이나 이런 방식이 서로 교통할 수 있는 그런 여지 자체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공동생활이 파괴되는 이제 지점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저는 하나의 전조로 받아들이면서 추석이라고 하는 시기에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추석은 어떤 것일까라고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죠. 한가위는 어떤 거고 신앙인들에게도 동일한 모습을 본다면 아마 오늘 읽은 우리는 추수감사절을 저희 교회는 이제 10월 셋째 주 창립기념주일에 같이 진행을 합니다만은 추석을 맞아서 우리 사회가 이렇게 가는 것 그리고 명절이라고 하는 것들은 어떤 것일까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이 본 말씀대로 유대인들은 이제 이게 아마 가장 성경에서 가장 오래된 전승 중에 하나인데 원형이 보존되어 있는 거죠. 그것의 핵심은 자기네 역사를 보존하고 있는 건데 어떤 역사냐면 내 조상은 유리아는 아람 사람으로서 이거 제가 27년 전에 배워서 개혁 성경 버전을 유리아는 아까 세 번역에는 떠도는 아람 사람으로서 소수 몇몇이 이제 이집트에 내려가서 거기 살았어요. 그래서 거기서 잘 됐는데 이제 우리가 크고 강대한 민족이 되니까 이집트 사람들을 억누르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죽을 수 있는 지경이 됐고 그때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신 거죠. 그래서 그 땅의 첫 열매, 매년 첫 곡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전에 나아가서 이 제물을 하나님 전에 드립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추석도 아마 동일한 의미일 것 같은데요. 추석 때도 우리는 이렇게 제사를 드리죠. 몇 때까지 지내는지 아세요? 제사를 잘 안 지내시니까 모르시죠? 제사는 보통 시제 때는 한 5대까지 드리고요. 시제 때는 시종에게 드리기 때문에 더 오래 오라는 거예요. 보통 3대까지. 네, 3대까지 제사를 드립니다. 왜 3대까지 드리는지는 아시나요? 그 시간 정도가 되면 혼이 환생을 했거나 없어졌다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영향을 못 미치기 때문에 3대까지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제사를 3대를 제사 드린다라고 하는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자기는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고백이 있다는 거죠. 자기는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고백이 있다는 거죠. 인간은 어떤 사람인가? 나는 누구인가?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존재를 어떤 개별 존재로 인식하기 이전에 분명히 시줄과 날줄로 엮여있는 역사 그 다음에 우리 조상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나에게 영향을 미칠 때 나는 어떤 존재인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가족들이 모여서 너는 누구의 자녀고, 누구의 손자고, 누구의 증손자고, 너의 가족은 누구고, 우리 조상은 이런 일을 했던 분들이야. 그리고 우리가 이분들에게 감사함으로써 제사를 드리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거의 동일하게 성경에서도 우리는 떠돌아다니는 아람 사람이었다. 떠돌아다니는 아람 사람. 소수의 민족을 거느리고 이집트에 내려갔었다. 거기서 고난을 당해서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출해 주셨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자기 확인. 이게 뭐 3대만이 아니잖아요. 이들은. 이게 계속적으로 전통적으로 계속적으로 행해지는 어떤 추수감사제인데 이것의 의미는 다시 한번 추석을 맞아 생각해보면 자기는 어떤 사람인지 우리 종족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본질, 자신의 본질에 대한 질문이라는 거죠. 나의 본질은 뭐냐? 인간은 뭐냐? 우리는 누구냐? 라고 하는 본질, 규정에 대한 질문을 하는 거죠. 저는 이 질문이 지금 현대의 시장사회를 살아가는 우리한테 꼭 필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추수감사절, 추석, 한가위 명절 전혀 다를 바가 없어요. 자기 본질에 대한 질문을 통해서 이 시장가치가 결국은 팔지 못하는 것을 팔아버릴 때, 아까 죽음이라고 하는, 생명이라고 하는 것들의 가치를 팔아버릴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아까 말한 이스라엘 어린이집에서 말씀드린 한번 해체된 어떤 가치와 규범은 다시 복원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생각했을 때 이 시장사회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는 어떤 존재인지, 우리는 어떤 존재인지를 정확하게 질문해야만 우리가 어떤 가치를 팔 수 있고 어떤 가치는 팔아서는 안 되는지 해답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오늘 읽은 그 본문에서처럼 이스라엘 백성 맨 마지막 11절은 이렇게 나와요. 10절부터 읽으면 그리고 너희는 그것을 주 너희의 하나님 앞에 놓고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레이 사람과 11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레이 사람과 너희 가운데 사는 외국 사람과 함께 주 너희 하나님이 너희와 너희의 집안에 주신 온갖 좋은 것들을 누려라. 이런 의무감들은 왜 생기냐면 자신에 대한 질문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결국은 떠돌아다니는 아람 사람이었다. 정말 몇 안 되는 사람으로서 고난받는 사람이었고 우리도 외국인으로 나그네로 이집트에 살던 사람이고 그 고통과 그 고난을 우리도 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것들이 비록 내 것이지만 내 것을 나눠서 우리 가운데 사는 외국 사람과 함께 그 다음에 이제 그 유산으로 받지 못한 레이 족속과 가부와 그 어린이들 같이 그 자기가 돌봐줄 수 없는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이야기가 11절에 나오는데 바로 12절에도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새해마다 11조를 드리는 해가 있어요. 3년 11조는 그걸 다 드리면 그거는 다 가난한 사람이 있으면 여기에 나오는 거거든요. 너희는 너희의 모든 수출에서 열의 하나를 따로 떼어서 그것을 레이 사람과 외국 사람과 고아와 가부에게 나누어주고 그들이 너희가 사는 성 안에서 마음껏 먹게 하라. 결국 이러한 우리가 지켜야 할 가치는 우리가 시장으로부터 지켜야 할 가치 규범은 결국은 자신에 대한 질문, 본질에 대한 질문을 했기 때문에 그걸 지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본다면 우리 추석과 추수감사절 혹은 명절이라고 하는 의미가 자신에 대한 본질에 대한 인간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본질에 대한 질문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같이 나누어 먹어야 하는지, 왜 다른 사람에게 배려를 베풀어야 하는지, 그리고 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아야 하는지 조금이라도 고민하는 한 주 추석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묵상하겠습니다.